안녕하세요. 좋아하는 북클럽입니다. 이번 설 연휴 때 가족들과 또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오늘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껏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정신분석 전문의 성유미 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뒷부분에 이 책을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 읽어 드릴게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관계는 없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내가 있을 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선배의 전화에도 매번 약속 시간에 늦고는 사과 한마디 없는 친구에게도 형과 언니라는 태생적 굴레로 나를 희생양 삼는 가족 앞에서도 단 한 번도 싫어요 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저 속으로 삼키는 말. 뭐 어쩔 수 없지. 이 책은 그런 당신을 위한 책이다. 10년 친구인데 어쩔 수 있나요? 가족인데 어쩔 수 있나요? 매일 보는 회사 사람인데 어쩔 수 있나요? 이 책은 어쩔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은 관계가 아니다. 관계는 쌍방향이다. 관계는 주고받음이다. 관계는 너와 나이다. 친구가 아니었음을, 내 편이 아니었음을 어느 날 깨달았다면 우리 관계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너무 아픈 사람은 보내고 좋은 사람은 남기기 위해 관계의 주체성을 되찾고 나를 지키기 위해 마음과 필요를 함께 나누는 가장 현실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모든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관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계시는 문제들을 잘 다뤄주신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깨닫고 또 제가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분들의 관계 패턴에 대해서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늘 손해본다는 생각, 그리고 늘 이용당한다는 생각, 늘 관계에서 많이 참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족에 대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가까운 순서대로 이용한다. 본래 가족이 더 이기적이다.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 열 손가락이 똑같이 아픈 건 아니다. 너와 나는 가족이야. 그러니 당연히 해줘야지. 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예전 같으면 참이었겠으나 지금은 거짓이다. 가족은 책임과 의무로 묶이는 쉬운 관계다. 사회적 장치마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요즘 세상에서 자발적인 마음 하나로 효를 행하기가 쉽지 않음을 뜻한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또 덮이는가. 가족이기에 더 배려하고 더 헤아려 주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다. 아니 하지 않는다. 왜일까? 가족의 뜻대로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괜한 죄책감에 빠지지 마라.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맹목적인 무언가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되짚어 봐야 한다. 또 자신이 받는 요구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 고민해보고 가족 구성원이 왜 내게 압박을 가하는지 그것도 왜 나에게만 향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혈연 관계에 놓인 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난간에 부닥친 효림씨. 그녀는 같은 부모라는 하늘 아래 공주와 하녀가 있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효림씨에게는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 아기 때부터 워낙 예뻐서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여동생과 달리 효림씨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대우를 받았다. 동생은 부모님 지원 받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유학도 다녀오고 미인대회도 나가보고
그럴듯한 남편감이 나타나면 늘 동생이 먼저 소개를 받았어요. 결국 걔는 시집도 잘 갔어요. 차라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학을 했으면 이렇게 서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마저도 이렇게 되니까. 효림 씨는 기어코 눈물을 훔쳤다. 결혼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그런 결혼마저 동생 사정을 봐주느라 예정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본래는 효림 씨가 먼저 식을 치르고 동생이 뒤에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동생과 결혼할 남자가 갑자기 유럽 지사로 발령을 받자 그녀의 부모는 망설임 없이 효림 씨 결혼을 뒤로 미뤘다. 효정이가 먼저야. 너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언니가 돼가고선. 가족의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자란다.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딱히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어졌을 거라 기대하진 않는다. 보통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무슨 그런 집이 있어? 라며 놀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더한 집들이 많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가족 간의 정서적 폭력이란 게 상당한데 자녀가 여럿인 집이 특히 심각하다. 자녀가 여럿인 집일수록 효림 씨처럼 희생하는 자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형제나 자매와의 갈등까지 불거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당사자는 왜 나만 희생해야 하냐며 억울해하지만 다른 구성원은 너만 감당하면 모두가 편해져 라는 침묵 단결로 당사자를 외롭게 만든다. 넌 애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네가 좀 참으면 되잖아. 난 희생하라고 말한 적 없다. 네가 자처한 거지. 싫으면 싫다고 그때 말하지 그랬어. 희생을 강요하는 가족의 공격어는 보통 이런 식이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어선 안 된다. 특히 희생자 포지션에 있는 사람에게서 단 10원어치라도 수혜를 입은 적이 있다면 말이다. 이 책을 읽는 누군가가 가족을 위해 양보만 해왔다면 방치된 자신의 인생을 곱씹어 보길 바란다. 한 번의 요구는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나중에는 당연시 되었을 것이다. 희생은 희생대로 하면서 가족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생색을 내기는커녕 위로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다. 가족 간의 희생이란 게 그렇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외롭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왜 이런 아픔을 자처하는가? 그러니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한다. 왜 가족이 자신에게만 필요를 얘기하는지, 양보를 강요하는지, 희생을 말하는지 말이다. 저 또한 일남사녀의 넷째로 태어나서 자라서 그런지 여기서 말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더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가족이기에 더 필요한 관계의 거리. 효림 씨네 같은 경우는 무늬만 가족일 뿐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기능은 고장난 상태로 볼 수 있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하는 것처럼 관계도 아프면 쉬어가는 것이 맞다. 가족인데 어떻게 안 보고 살아요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잘 보면서 살기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데 엉켜 있는 것만이 좋은 관계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정확히 너와 나,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구분된다. 그냥 가족이라는 한 묶음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진정한 의미의 관계는 두 사람 혹은 다수의 한 덩어리로 뭉개지 않는다. 누구의 감정인지, 누구의 일인지, 누가 누구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하나됨은 가짜이기 때문이다. 가족도 마찬가지. 진짜 관계에서는 서로의 모습이 더 선명하고 더 빛난다. 별이 겹쳐 있는 거 봤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별 하나하나 마음껏 빛나도록 별빛과 별빛 간에도 거리가 있어요. 가족 간에도 이런 거리둠, 구분 짓기가 중요해요. 효림 씨에게 했던 조언이다. 실제로도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별 자체에 있다기보다
별과 별 간격에 있다고 믿는다. 이 간격으로 인해 별의 단독성이 확보되면 물론 별빛이 가려지지 않고 온전히 발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관계도 그렇다. 그러니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무경계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되지 못하면 아무도 빛을 낼 수 없게 된다. 가족은 끊어지지 않으니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도 된다. 본래 부모와 자식은 서로 선택하거나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끊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관계 아닌가요? 그냥 수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거절해도 된다. 아니, 거절이 핵심이다. 이 사실만 분명하게 인지해도 관계의 판도가 달라진다. 역설적으로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다는 뜻이다. 그동안 거절이 힘들었던 건 단절과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끊어지지도 버려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강요는 어쩔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희망이 있다. 다만 좌절을 견디는 힘이 요구되는데 그 좌절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분리이자 독립, 즉 의존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의 지나친 밀착관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겪는 것이 결국에는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족에게 실망을 안겼다 해서 좌절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는 말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좌절일 수 있으니 말이다. 헌신 모드를 이제 끄겠습니다. 희생의 마감 시한. 그 누구도 나 자신보다 소중할 순 없다. 가족이니까 보살펴야죠. 실제로 이런 이슈를 가진 내담자가 찾아오면 내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언제까지요? 헌신의 마감 시간에 관해 묻는 것이다. 그럼 10명 중 9명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응시한다. 아마도 처음 받아본 질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좋으나 자신의 삶이 정체하거나 퇴행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희생하는 게 옳은 일일까? 만약 그래야만 속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헌신했는데 지금은 버겁다면 가족에게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기간과 헌신의 양에 대해 공지할 필요가 있다. 헌신 모드를 5%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이 빚만 다 갚으면 더는 집에 생활비 드리는 일 없을 거예요. 올해까지만 함께 살고 내년 3월에는 독립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할게요. 내년부터 대학원에 다니려고요. 두 번째 직업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제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 살 차례임을 알리고 마감 시간을 뚜렷하게 공지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 가족이 이를 수용할지 말지는 그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프 모드를 1초 만에 온 모드로 전환하게 되고 그때는 더 힘든 고행길에 나서야 한다. 상대가 책임져야 할 몫까지 본인이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써 용기를 내고도 가족 구성원이 거부하자 금세 꼬리를 내리려는 내담자에게 건넨 말이다. 가족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걸어야 하는 관계다. 사소한 것을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 큰 희생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게 가족 문제다. 그렇기에 더더욱 거부권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가족 문제는 아픈데도 아픈 줄을 모른다. 가족 간의 문제일수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토록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자아의 채무감이다. 가족의 욕구를 들어주느라 자신의 욕구를 오랜 시간 방치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 억눌린 욕구들이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며 한꺼번에 채무를 갚길 요구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만약 이때도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무기력증, 번아웃 증후군, 우울증이 따라와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했다. 한 번도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내면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소중한 인생이지만 자신의 욕구를 들어주는 삶 또한 소중하다. 둘째는 가족에게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도 과잉 친절, 과잉 배려를 하는 서비스맨으로 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헌신의 양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큼 헌신해야 마음이 편하다.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집안에서 받지 못한 인정과 관심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헌신을 즐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상대와 만났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뭐가 되겠는가? 그야말로 통각이 상실된 삶을 살 수도 있다. 통각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감각이다. 마음이 아픈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집에서는 가족에게 헌신하고 집 밖에서는 타인에게 봉사하니 24시간 풀 서비스를 하면서 사는 것과 같다. 흙과 백처럼 대비라도 되어야 마음이 아프다는 통증이 느껴지는데 24시간 내내 같은 포지션으로 살다 보니 그저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이다. 진료실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아픈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 스톱 버튼을 눌러 타인으로부터 자신으로 방향 전환을 해나가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족의 삶이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큰 비극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끝으로 만약 누군가가 도대체 가족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엄마는 엄마의 짐, 아빠는 아빠의 짐, 형제 자매는 그들의 짐, 그리고 나는 나의 짐을 메고 함께 길을 가는 사이라고 답하겠다. 자기 몫에 맞는 짐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이며 화목으로 가는 최우선 조건이다. 앞에 통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통각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감각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이 감각이 무뎌진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으시다는 거를 저도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납병의 특징이 고통을 못 느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이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을 못 느끼기에 계속 발이 썩어 들어가는 거를 그냥 두고 이 살이 뜨거운 물에 닿아서 이렇게 데이고 있는데도 그 고통을 못 느껴서 계속 그 뜨거운 물에 담근 채로 그냥 있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감각을 잃어버린 분들, 그 무뎌진 분들은 이 관계가 고통스러운 관계고 폭력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잘 못 느껴서 그 고통에 무뎌져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사시는 분들을 의외로 상담하면서도 저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심리 치료와 또 건강해지는 첫 번째 단계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뒤에 또 쓰신 부분이 있는데 마저 읽어드릴게요. 가족일수록 더욱 의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항상 자신을 신경 써주고 가까이 지내왔던 상대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함을 느낀다면 어떨 것 같은가? 어제까지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이 주검처럼 느껴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낯설고 불안하고 겁도 나고 일단은 그냥 싫을 것이다. 대개는 가족 간에 이런 충격이 발생한다. 엄마가 예전 같지 않고 언니가 어린 시절 그 언니가 아니고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고 아내가 갑자기 변한 것 같은 충격. 이런 관계 속 충격에 대한 해석은 일반화해서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는 하나 나 자신의 감각이 변하면서 그동안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자각에 도달했을 가능성에 먼저 주목해 보길 바란다. 우리는 매일 관계를 맺고 산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관계성을 감각하면서 사는 건 아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둔다는 게 쉽지 않은 법.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크고 가장 볼 일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매일 보는 대상일수록 관심을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랬어? 몰랐어 하는 말을 하게 된다. 아들이 달라진 낌새를 눈치챈 엄마는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묻는다. 아들은 아니요, 별일 없어요 라고 답한다. 엄마는 여기에 알았어 라고 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은 끝에 중요한 사실을 알아낸다. 그런데 그 단서가 되는 변화의 이유는 요새 일이 아닌 경우도 많다. 그만큼 우리는 상대에게 벌어지는 일을, 특히나 그것이 그 사람 내면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경우 잘 알지 못한다. 그러고는 말을 하지 그랬어 라고 얘기한다. 사실이 그렇다. 상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든다. 왜 진작에 물어보지 않았는가? 묻는 것은 상대에게 몸을 기울이는 것이며 가까워지기 위한 시작이다. 몸을 기울이지 않고 고추 세운 상태에서 친밀해진다는 것은 모순이다. 흔히 경상도 남자라서 그렇다.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 친밀함의 욕구는 있으나 친밀해지는 법을 모르거나 서툰 경우일 수 있다. 처음 시작은 질문이다. 어린아이들은 질문이 많다. 엄마 이거 뭐예요? 이것 보세요. 이건 뭐예요? 처음 보는 사물, 처음 보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 신기해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 관계를 맺을 준비가 항시되어 있다. 그런데 자라면서 질문하는 법을 잊는다. 그리고 관계로 가는 길 역시 잃어버린다. 그 길은 가시덤불과 잡초로 덮인 채 오랜 시간 방치된다. 점차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타인을 향한 관심은 줄어든다. 그래서 관계의 연결고리들이 없어지는 것이다. 손이 있어야 맞잡을 텐데 말이다. 관계의 출발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질문이다. 질문을 하려면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한다. 보고 궁금해하는 것. 그래서 다가서고 알려고 하는 것. 여기에 물리적인 거리가 더해지고 시간이 쌓여서 버무려질 때 관계가 점차 무르익는 것이다.